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본법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크게 이제 국가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세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데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내용을 국회가 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행정법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제는 행정 조직, 그리고 행정 작용, 행정 절차, 행정 구제 관련된 법들을 배우는 것인데 크게 이제 저희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을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고 각각의 대상으로서의 법은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빨리 돌아가서 다시 돌아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은 행정기본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 자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 행정기본법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행정기본법 법률 형식의 행정기본법이 있다. 행정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행정작용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삼권 분립의 범위 내에서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권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그게 법률 형식으로 국회가 제정된 법률 형식의 규범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크게 이렇게 네 파트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전통적으로 행정작용법이랑 행정구제법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과거에는 행정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 그런데 이 행정작용에 대응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이 없었는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나름의 이제 그 네 가지의 이제 그런 실정법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행정법 학계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은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이 법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이 이제 실제 판사님이 계시는 코트랑은 좀 다른 소스 오브 로라고 해서 법의 원천 한자어가 다르잖아요. 법원이랑 이제 그 코트랑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인식 근거, 뭐 사법심사의 기준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민법을 배워보지 않으면 되게 난해한 표현이긴 하겠죠. 민법에서는 처음 시간에 배우는 게 법원이잖아요. 아무튼간에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법률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긴 하겠죠. 보시면 행정을 다루고 있는 법들은 이런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 행정절차에 관련된 법들을 다루는 것이 행정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국회가 다루는 표시를 좀 해보면 요거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요 행정부에서도 중요하다. 행정에 관련된 거 다 중요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법률이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법률 잘 안 나오네요. 표시를 법률이 중요한데 하다 보면 행정법이 사실 헌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근본법으로 헌법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행정법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무슨 의미냐? 여기 보면 입법, 행정, 사법의 위에 있는 게 헌법이잖아요. 요쯤에 있는 게 헌법. 요 헌법 가치 내에서 입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사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관련된 이제 법들을 공부할 때 법원으로 가서 재판받고 있는 행정소송법도 중요하고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앞으로의 그 행정 작용의 내용들에 담겨져 오고 있는 국회에서 만든 이제 행정 기본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윗단계인 헌법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다른 뭐 민법이나 형법이랑 공부할 때랑 다르게 또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법규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법규 명령, 행정 입법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좀 내서 공부를 해야 될 여지가 없지 않았겠지만 크게는 헌법, 법률, 법규 명령까지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실 이게 삼각형이 좀 약간 위아래로 그려져서 그렇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헌법 가치 아래 밑에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만드는 이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 명령을 이제 행정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그래서 크게 보면 1, 2, 3으로 떨어지는 거 3으로. 이렇게 그리겠네요. 예, 보시면 1, 2, 3, 1, 2, 3. 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과제로 해줬는데 저희 학생들이 작성한 그 필기 자료, 제가 사실 판서했던 필기 자료가 아주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또 오히려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PPT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면 여기 헌법이 있고 여기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는데, 예, 입법에서 만드는 요 법률, 예, 법률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이 요 법률을 보충하는 규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법규 명령. 예, 그렇다고 하면 순서로 치면 저기 제가 글씨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1, 이렇게 안 돼. 필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예, 아무튼 요 헌법이 중요한 1, 법률 여기 법률 2, 그리고 행정이 따라 내려와서 행정이 법률을 보충하는 것으로 여기 법규 명령 있잖아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다른 학생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예,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입법권의 행사로서 만들어지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그리고 행정인데 행정이 요 법률 내용을 보충해서 만드는 요 법규 명령. 요 법규 명령. 예, 그러면 행정법 공부할 때 중요한 그 법원은 요 헌법, 법률, 그리고 행정이 만드는 행정 입법으로서의 법규 명령. 이 세 가지. 1, 2, 3. 다른 학생들 것도 좀 볼까요? 예, 보시면 헌법, 예, 입법, 행정, 사법, 여기서의 이제 법률, 법규 명령, 예, 법규 명령. 법규 명령이 구체로 무슨 내용인지는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학생 것도 볼까요? 헌법, 예,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여기 법률, 그리고 행정이 만들어진 가르치게 내려온 요 법규 명령. 주로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 1, 2, 3, 1, 2, 3. 다른 학생 것도 보면 헌법 아래, 예, 입법, 행정, 예, 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권의 내용인 행사의 결과물인 법률, 여기 법률 작은 글씨지만 보시죠? 법률, 그리고 행정이 법률을 보충해서 만드는 요 법규 명령. 1, 2, 3, 1, 2, 3. 예, 이제 대충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제가 평소에 판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헌법, 법률, 그리고 여기 법규 명령. 예, 여기도 헌법, 예, 법률, 그리고 요거 보충하는 법규 명령. 헌법, 법률, 법규 명령. 그래서 아까 행정기본법은 요 왼쪽 두 번째 거 법률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이것도 잘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네. 헌법, 그리고 이제 법률, 법규 명령, 법규 명령. 이건 옆으로 그렸네요. 헌법, 법률, 법률, 그리고 여기 법규 명령. 법규 명령은 이제 따라 올라가 보면 행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가 이거보다 아까 필기 훨씬 더 보기 좋죠. 그게 이제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 공부할 때 굉장히 행정법이 존재 형식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문제되는 것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뭐 조약, 관습법, 뭐 판례, 조리 있는데 뭐 관습법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판례가 이제 미국과 달리 우리는 판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요 다음 걸 보면 이게 미국 자료거든요. 미국에서야 미국도 이제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근식론의 재정법이니까 요거 법률 왼쪽 입법부가 만든 법률 그리고 이제 행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법규명령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어야 될 헌법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요 1, 2, 3가 들어가는데 미국은 특이하게 법원의 판단 케이스로가 들어간다. 케이스로가 왜 법원의 이제 그 판결의 재판의 어떤 그 기속력이 아니죠. 그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행정법이 중요하게 여겨주는 가치인 법치 행정의 원리 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의 바로 근거가 헌법상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거 관련돼서는 요거 37조에 관련된 조문 기는 깨지는데 보시면 이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자유 관리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헌법에서의 조문인데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까 우리 학생들 보면 그거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요 상에 법치국가의 원리니까 이런 법률보다도 위에 있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룰 오브 로우 법의 지배 법치국가 원리 법치주의 헌법상에 있는 거 나오잖아요. 법치주의 헌법상의 원리들이 행정법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행정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행정기본법은 법률 형식입니다. 법률 형식으로 2021년이니까 지금 벌써 한 2년 반 정도 된 법인데요. 이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은 특히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법률 단위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기존에는 이제 개별 뭐 행정법 외에는 좀 뭔가 일반적인 총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정부조직법 요거만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작용에 대해서 뭔가 기본을 이루는 행정작용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 내용이 이제 다루고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큰 각광을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행정법이 쉬워집니다.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행정법을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정말 없었느냐? 진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법제처가 너무 이제 약간 좀 자의식이 과잉된 표현인 것이고 뭐 그 관련된 법리나 이런 내용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다 있고 존재했었는데 그게 글쎄요 행정기본법이 생겼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행정 절차나 소송법이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행정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들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뭐 내용들의 큰 특징 골자를 보면 행정의 법원칙을 명문화했다. 근데 뭐 굳이 법원칙은 명문화 안 해도 원래 뭐 당연히 헌법상의 그 원칙들이라든지 평등 원칙이라든지 뭐 비례 원칙들은 다 헌법상의 원칙들인 거잖아요. 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글쎄 뭐 그런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다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또 처분의 취소 철회 근거? 글쎄요. 제재 처분에 요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재 처분의 행사 기간을 명확했다라는 요거. 5년이 지나면 마치 공소시효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은 수사조차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시간이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을 불가하게 했다는 요 조문은
사실은 그 전에는 요런 취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효의 원칙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가져와서 설명했던 부분이었어서 요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신구법의 적용 기준 명확화, 뭐 이거는 사실 없었어도 그 전부터 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었는데 요 부분도 좀 약간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허가, 의제, 과징금, 이행강제 등 통일된 기준을 마련,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마련,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무를 명시했지만 그렇게 조문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적극 행정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도 모르겠고요.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뭐 미래 행정 수에 대한 완전 자동적 처분, 오히려 저는 절차 관련돼서는 이런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규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일반적 근거 마련해두고, 오히려 이런 절차를 규정한 게 오히려 좀 더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뭐 크게 그 종류 없었다고 하더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긴 하거든요.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금은 이제 행정기본법에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 첫 번째 여기 있잖아요. 요 이제 들어갔으니까 나름의 행정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특히 뭐 재량권 행사 기준이라든지 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종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등 원칙, 뭐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들을 행정법에서의 뭐 그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어떤 그런 원리들이나 아니면 이론이라 좀 그렇죠. 그런 원칙들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딱히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는 것처럼 그 명문의 규정이 없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헌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할 수도 있고, 특히 평등권은 평등 원칙 있잖아요. 이 과잉금지 원칙은 37조 2항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상 있는 논의를 좀 가져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아까 좀 봤던 그러니까 이 헌법으로 좀 그 내용들을 아까 봤던 거를 헌법으로 좀 설명하거나, 아니면 조리 형태로 좀 설명을 하거나, 조리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좀 그나마 유사하게 행정절차법에서 적혀있던 친위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뭐 준용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원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내용들이 행정기본법에 좀 명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뭐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원리에서 충분히 이제 찾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먼저 이제 처음으로 평등의 원칙인데요. 평등의 원칙은 사실 헌법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되는데, 이 반대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 차별 자체에 존재는 뭐 차별을 보이는 어떤 행동을 알겠는데, 그게 합리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참 어려운 문제여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평등 원칙에서 이제 발전되어 자기 구속의 원칙을 좀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뭐냐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 관행이 이룩하게 되면, 행정 관행이 먼저 선행되는 거죠. 행정 관행이 생기고 나면 관행 자체로 어떤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환 규범으로서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것이니까, 이런 거에 따라 그 관행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제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대외구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 반대말은 원래 재량권 행사의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인 준칙인 규칙은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없고, 그 나름의 이제 그게 어떤 법규범성을 가지지 않는데, 문제는 반복하면서 활용하게 되면서 관행이 이룩하고 되고, 그 관행에 따라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 이기에는 사실 뒤에 나중에 따로 살펴봐야 될 행정 입법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바와 같이
행정법이 법원으로 중요한 거의 종류로 법규 명령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봤었던 것이고, 이거 이제 그 필기 자료로 다시 해서 보신다고 하면 헌법, 법률, 법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봤던 건 뭐냐면 요 행정규칙을 의미해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행정이 만드는 뭔가 법규범 유사할 것들, 여기 행정이 만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의 이제 이런 행정 입법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법규 명령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동그라미인데, 행정규칙, 예규훈련 고시 형태로 제정되어 있는 행정 내부를 구성할 뿐인 그 내용들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었거든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 행정규칙 말씀드린 거예요. 요 행정규칙. 이제는 여기 있는 행정규칙. 아까는 봤던 건 법규 명령이고, 지금은 여기 행정규칙. 옆에 있는 행정규칙. 여기 있던 행정규칙. 여기 있는 행정규칙. 요 밑에 있는 행정규칙.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원래 없었다는 거잖아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은 그 정한 바에 원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관행이 이룩하게 되고 평등 원칙이랑 신뢰보호 원칙을 만나게 되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고 필기 자료로 치면 여기 있던 게, 여기 보면 이게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확대를 여기 경계선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행정규칙에 있던 애가 넘어가는 거죠. 법규 명령 형태로. 여기 적어놨네요. 되풀이되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평등 원칙, 신뢰 원칙을 만나서 행정이 자기 구속을 받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행정규칙 이 의미가 없는 X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동그라미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 방금 봤던 자기 구속의 원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례 원칙인데요. 비례 원칙은 사실 이제 뭐 재량권의 일탈 남용, 특히 제재적 처분에 있어서는 그 형의 양정과 유사하게 그 잘못된 거에 비례해서 뭔가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사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법칙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과징금에 관련된 내용인 건데, 너무 이제 과징금 액수가 법정 상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이익을 크게 초과해서 매출액에 육박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 매출액 전부를 과징금을 내게 하는, 이득은 얼마 없는데 과징금을 내게 되는 셈이 되는 거니까, 과징금 부과의 기본 성격과 뭐 이렇게 위법성 정도에 비춰볼 때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비례 원칙에 대한 내용이 뭐 꼭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비례 원칙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는 경찰법에서 발전되어 왔지만 지금은 이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특히 헌법적인 뭐 근거를 찾아본다고 하면 헌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있는 중간 내용 보시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헌법 37조 2항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비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은 행정기본법 10조에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할 것, 필요 최소한 데 그칠 것, 그리고 이익 형량에서 이익 침해랑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게 좀 어려운 측면 정 남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비례 원칙들은 헌법상에서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행정기본법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물론 행정기본법 이전에도 계속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거의 뭐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비례 원칙, 뭐 자기구속 원칙은 사실 그 원칙을 당하는 사람의 행정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저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국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정청도 하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뭐 권리남용 원칙, 금반원 실효 원칙 등이 있었는데 글쎄 뭐 크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 행정 관련돼서 이제 그게 뭐 많이 사용되어 왔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신뢰보호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의 일반 원리로 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헌법적인 내용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헌법 시간에 신뢰보호 원칙을 법치국가의 원리, 뭐 법치주의에서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소급 입법과 함께 같이 배우는 되게 중요한 헌법적인 원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수익적 행정의 취소나 철회가 있는 거. 이미 줬던 걸 뺐을 때 이미 뭔가를 혜택의 베네핏을 받았는데 받은 걸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프티콘을 줬는데 쓰기 전에 야 아니다 다시 내놔라고 기프티콘 취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수익적으로 뭔가를 받아서 그 베네핏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미안하다라고 바뀌게 된다든지 그런 의미를 보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종전의 신뢰가 보호 가치 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뢰를 무력화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은 뭐 시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다른 행정법 일부 원칙에 비해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이제 신뢰보호 원칙만 잘 알아도 행정법 일부 원칙에 넘어가도 될 법한 내용들입니다. 원래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절차법에 처음 들어왔다가 물론 이제 행정절차법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그 전에부터 헌법상의 원리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법률상의 내용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들어가게 되었다. 요건들을 그러니까 분설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 공적 견해의 표명은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행정행위 외에도 행정입법인 행정지도, 지도의 신 등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당초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이전 도시계획의 공고를 공적형의 표명으로 보지 않는 견해. 이건 뭐 객관식명이니까 그냥 보시고 당사자를 포함해 관계인의 기책 사유에 기인한 신뢰는 부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받았던 그 신뢰 전제가 나름의 이제 그 사술적인 형태를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프티콘을 교수님이 이제 그 학생이 줬는데 그 대전제가 뭐 나름의 과제를 잘 했던 학생에게 우수한 답안을 작성한 학생에게 기프티콘을 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프티콘을 빼앗아 가려고 내가 잘못 줬다라고 해보니까 그 원인 된 행위가 애초에 그 과제가 남의 걸 베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거 잘못 제출한 학생에게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배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프티콘 주고서 한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시 뺏어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적인 필요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무자격자임에도 어떻게 자격증 받아가지고 33년이나 자격증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무자격자가 주장하는 것이 어쨌든 33년이나 행정청이 나름의 이제 이거를 장기간 지속권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나의 개인적인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랑 그걸 정당화시킬 만한 이제 그 공익상의 필요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법적성 원칙을 희생하도록 상대방의 신뢰 보호함이 정원인 보호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 신뢰가 특별히 보호될 만한 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긴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신뢰 보호 원칙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보시면 무자격자가 나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못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무자격으로 33년이나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거의 최후의 항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보호 원칙 인정된 사건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 후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불허가 처분, 사전 결정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시험 실시 2개월 전 전격적으로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 시험 2달 남았는데 이걸 바꾼다고 하면 수험생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 세금 감면이나 장관의 발표, 비과세 질에 대한 장관의 회신, 장기간 비과세 관행 등은 공적기관의 표명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뢰보험 원칙은 이제 인정이 안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게 하겠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부당 결부예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땅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위법하다고 나온 판례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부당 결부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인데요.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이렇게 조건이나 아까처럼 부담 같은 부담을 거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을 주장할 법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붙인 것은 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부관을 붙였는데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보았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당 결부도 그렇게 뭐 넓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그런 법리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행정법의 원칙들은 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실제 사건에 갔을 때는 오죽 그랬으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합니다. 근데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여기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저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행정의 부관이라고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시한부를 설정한다든지 기한을 둬가지고 관련된 이 부관에 대한 문제랑 같이 논의될 때 이런 관련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 논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법 일반 원칙까지는 후루룩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지금 나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오늘은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행정기본법은 이 3권 분립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대로 아까 필기한 대로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헌법 아래에 헌법 아래에 3권 분립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이게 행정을 다루는 행정법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행정법을 공부할 때 행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률 재판, 그러니까 법률 재판, 입법, 사법이랑도 같이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법은 크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제는 대한 내용인 것이어서 중요한 정부조직법, 행정사법, 행정절차법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런 행정작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법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원리들 어떤 것들의 수단들이 있는지를 다루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튼 이런 행정법을 공부할 때에 있어서는 헌법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행정도 행정이지만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또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 법률 그리고 행정이 만드는 법규범 이제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의 법규명령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케이스로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행정입법이랑 이제 법률 그 위에 있는 헌법까지는 되지만 요 재판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가 법원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저희 뒤에서 이미 봤으니까 알았겠지만 특히 행정법의 원칙이 현재 행정기본법이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 판례에서 사용되고 여러 이제 행정법 교재에서 이제 이걸 서술할 때 그런 뒤에서 배우는 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사실 헌법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다. 평등 원칙 대놓고 헌법 11조가 있었다. 자기구속의 원칙 원래는 행정규칙은 대적 구속력이 없어야 되는데 관행 플러스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다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다 헌법적인 원칙이었던 거거든요. 헌법상의 원리들이었기 때문에 요구에 따라서 대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던 요 판례들. 비례 원칙 누가 봐도 헌법 37조 2항 신혜성씨를 넘어가시고 신뢰보호 원칙은 뭐 헌법에는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긴 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헌법적인 원리, 헌법의 기본이 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가지고 쓰고 있다. 불문의 규정이지만, 불문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직접 명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인정하고 있었다. 신뢰보호 원칙이 사실상 이제 되게 멋있긴 멋있는데 헌법에 비하면 이제 행정법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행정 처분을 정제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신뢰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인지 그러니까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인정된 경우들은 몇 개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 부당 결부는 뒤에 따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관 행정행위 부관 편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